6의 2절 부가질량법입니다. 혹은 동적 유체 질량법 하이드로다이나믹 메소드인데요. 물속에 잠긴 구조물인 경우에 유체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진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데 엄밀하게는 유체 구조물을 다 모델링해서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Fluid Structure Interaction 혹은 FSI 해석을 수행해야 되지만은 이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두 가지 근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가 흔들릴 때 유체의 압력, 동수압이라 그러는데요. 수압인데 정수압, 유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의 수압을 정수압이라 그러고요. 지진 시 유체가 흔들릴 때의 수압을 동수압이라 그럽니다. 동수압을 등가 정적 하중으로 구조물에 가해주는 경우, 즉 구조물이란 것은 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혹은 물속에 잠긴 교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지진 시 지상에 있는 구조물과 달리 물속에 잠겨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에 의해서 수압을 받습니다. 근데 지진 시의 수압은 동수압이고, 그리고 이러한 수압, 하중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밀한 것은 유체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체가 갖고 있는 질량, 구조물이 갖고 있는 질량이 있다는 것은 동적으로 관성력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유체의 질량을 고려하여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교각이 있으면 유체의 질량을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부가질량법이고요. 아, 그렇지 않다. 교각이 있으면은 그냥 동수압만 고려한다. 아니다. 이게 이제 유사정적 해석 방법이고, 아니다. 유체 교각이 있으면 유체까지 다 모델링해서 해석하겠다. 이게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법입니다. 일단은 동수압을 고려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는 방법이 웨스트가드식입니다. 동수압을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은 댐의 예를 들어 가지고 동수압이 이렇게 가해지게 됩니다. 자, 동수압이란 것은 원래 정수압은 구조물 혹은 물이 잔잔할 때 있는 수압입니다. 이렇게 간마지에서 이렇게 직선 형태고요. 근데 물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물이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요동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압을 동수압이라고 합니다. 동수압은 물이 잔잔할 때 있는 원래 항상 받고 있는 정수압에다가 물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압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수압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웨스트가드 깊이에 따라서 흔들릴 때 발생하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스트가드 식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동수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수압을 정수압과 합쳐져 가지고 구조물에 설계를 해주게 되죠. 자, 이러한 웨스트가드 식에 의한 동수압을 구할 때 사용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유체에 비해서 강체다. 변형이 안 발생하고요. 구조물과 지방 간의 상대 변이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집안이 움직일 때 구조물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이 요 경계면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저면이 수평이고 반무한 채고 유체의 점성 효과는 무시하고 유체가 움직일 때 구조물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동일한 변이. 그 다음에 수면에서는 응력이 빵이고 그러니까 출렁거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면은 유체의 연직 변이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빵이다라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근사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수압으로서 구조물의 지진 거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 동적 지진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동적 지진 해석을 수행할 때 유체를 부가질량으로 나타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가질량 방법인데요. 이럴 때 부가질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체 동수합하고 부가질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부가질량 방법입니다. 동수합은 앞에서 했던 웨스트가드 식을 사용해서 동수합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질량은 다음과 같은 웨스트가드와 비슷한 유사한 식을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려하면은 동수합만 고려하는 동수합을 사용한 방법이고요. 두 개 다 고려하게 되면은 부가질량법을 사용해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고엘과 초프라는 실린더형 기둥구조물, 실린더형 기둥구조물, 취수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린더형 기둥구조물에 유체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경우에 이것의 부가질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되고요. 보면은 여기서 기둥 외부의 유체에 대해서 부가질량을 구하는 법,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따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기둥 내부의 유체에 대해서 부가질량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부가질량이 예를 들어서 부가질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조물이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게 되면은 고유주기가 장주기가 되는 거죠. 예. 좀 더 정밀하게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 혹은 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 그래프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구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사용해서 구조물의 부가질량, 실린더형 구조물의 외부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 내부 인사이드 워터에 의한 부가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입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량이 있고요. 이건 토목 구조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차량이 무게가 200kN, 20톤가량인 차량이 가다가 이 위상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마찰 계수가 1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온전하게 정지했을 때 관성력이 교량에 전달되고 그 교량에 전달됐을 때 여기서 수평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롤러로 된 1, 2, 3번 기둥이 받을 수 있고요. 1, 2, 3번 기둥이 각자 자기의 강성에 따라 가지고 하중을 분담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하중, 가장 큰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 응력하고 발생 응력을 비교해서 안전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의 자중하고 이렇게 자중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력에 의한 구조물의 수평력 F equal ma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하중이 가해졌고요. 자, 이 문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리는데 저는 제 교량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슬래브 형태의 주차장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0.2g의 그러니까 수평 가속도, 지진 가속도를 받았던 거죠. 지진이 옆으로 흔들어 줬는데 마찰력이 1이기 때문에 위에 자동차와 슬라브가 같이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브의 자중을 구하고 차량의 자중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수평력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죠. 진도법. 이렇게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3개가 수평력을 받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체 기둥의 강성하고 강성을 나눠줘 가지고 각 기둥별로 받는 수평력, 그 다음 각 기둥별로 받는 모멘트 값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대 힘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I분의 MY라 해가지고요. 최대 힘 모멘트를 구했고,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힘 모멘트는 요거죠. 최대 하중을 통해 가지고 최대 힘 모멘트를 구했고요. 최대 힘 모멘트에 의해 가지고
최대 힘응력을 구했습니다. 근데 최대 힘응력이 허용 응력보다 작으므로 안전하고 안전계수는 서로가 힘응력 비율에 의해서 1.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약간 이제 트릭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는 중에 지진이 발생했고요. 근데 지진에 의해서 가속도에서 이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지금 마찰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같이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을 일체로 생각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조금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문제하고 같은데요. 에, 기술고시 구조역학 2012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윗면에 봤을 때 슬라브가 있고 기둥 4개가 접하고 있습니다. 4개가 접하고 있을 때 지진이 0.3G가 왔다고 했을 때 최대 힘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 위에 슬래브의 자중, 수평력은 자중 곱하기 중력, 수평 가속도라고 하고요. 기둥별 강성이 있는데요. 기둥별 강성이 이렇게 중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별 강성을 구하는 식이 12분의 BH3승인데 B와 H가 같아가지고 12분의 폭의 4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K1, K2, K3가 같고요. 그래서 강성, 이퀴벌런트 강성을 구하고 그 강성에 따라 가지고 하중도 분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줬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기둥의 강성을 K1, 그 다음에 K3, K2 값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K2 값이 요거 두 개네요. 강성이 같고 여기 옆에서 봤으니까 1, 그 다음에 3, 2가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앞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응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강성을 구하는 것이 한 단 고정, 다른 단 핀 접합이니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강성을 구할 때 델타 값은 3EI 분의 PL 3승 이것이 K분의 1이 되는 거죠. K 값은 L 3승분의 3EI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등방성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경우죠. 수중 단면 교각에 대해서 고엘 초프라 방법으로 부가 질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는데 이 폭이 가늘 때는 다음과 같은 부가 질량이 하고 폭이 넓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부가 질량을 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직접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부가 질량을 다 구해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사용했고 도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법의 최대 지방 가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제방이 있으면은 이거를 진도법을 사용하는데 가속도를 어디에 곱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질량의 중심에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방이 있으면은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것이냐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잡고 질량 중심에서 가해줘야 된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어, 이 지표면을 고정단을 잡았을 때 유효 질량의 중심이 돼야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고 전체적인 질량의 가속도, 진도값을 곱해서 질량의 중심에 가해주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어차피 이 방법은 정적인 해석 방법으로